저는 올해 36살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직장 다니며 평소엔 일하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도 기막힌 사연은 있었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31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친구 주선으로 만났습니다. 소개팅이었는데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아내가 정말 예뻤거든요.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그리고 크고 맑은 눈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딱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완전히 뺏겨버렸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습니다. 다행히 아내도 저를 싫어하지 않았고 그렇게 1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빨랐던 것 같습니다. 1년이면 사람을 제대로 알기엔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내의 예쁜 얼굴에 반해서 다른 건 잘 안 보였습니다. 결혼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던 거죠. 결혼하고 나서야 아내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사치가 심했습니다. 명품 가방에 명품 옷에 비싼 화장품까지 월급의 절반 이상이 아내 쇼핑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초라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예쁜 거 사주고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울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카드빚이 있다고요. 금액을 들으니까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지만 아내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대학교 때 부모님을 다 여의었다고 했거든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아왔으니 마음이 허전해서 쇼핑으로 채우려 했겠지 싶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절약하면서 살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내를 감싸주면 점점 좋아지겠지 하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이 3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아내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점점 수상한 점이 쌓여갔습니다. 아내가 핸드폰을 계속 숨기더라고요. 예전에는 거실에 그냥 두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샤워할 때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슬쩍 화면을 끄거나 뒤집어 놓았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를 만난다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에 저랑 같이 있거나 집에서 쉬었는데 갑자기 매주 토요일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친구 만나는 거야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외출 준비였습니다. 아내가 친구 만나러 갈 때 화장을 너무 진하게 했습니다. 평소에는 화장을 연하게 하는 편인데 주말에 나갈 때만 풀 메이크업을 하더라고요. 눈화장도 진하게 하고 입술도 빨갛게 칠하고요. 옷도 이상했습니다. 몸매가 부각되는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거나 짧은 치마를 입거나 가슴이 파인 블라우스를 입고 나갔습니다. 친구 만나는데 왜 저렇게 꾸미지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냥 예쁘게 다니고 싶은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녁 때 왔는데 점점 밤 10시가 되고 11시가 되고 자정이 넘어서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어디서 뭐 했냐고 물으면 친구들이랑 술 마셨다고만 했습니다. 술 냄새는 나긴 했는데 뭔가 찜찜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상했던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새벽 1시쯤 술에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비틀비틀하면서 현관에서 구두도 제대로 못 벗더라고요. 저는 아내를 부축해서 소파에 눕혔습니다. 아내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 가방을 정리하려고 열어봤습니다. 지갑이랑 화장품 넣어두려고요. 그런데 가방 안에 담배가 있었습니다. 담배 한 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비흡연자입니다. 결혼 전에도 담배 피우는 거 본 적 없고 담배 냄새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담배가 가방에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내가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눈이 커지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친구 거라고 하더군요. 친구가 놓고 갔다고 횡설수설하더라고요. 아내의 여자친구들 중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이건 남자 담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 담배 특유의 진한 냄새가 났거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설마 하면서요. 아내가 바람을 피울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한번 생기니까 자꾸만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핸드폰 숨기는 것이랑 주말마다 나가는 것이랑 진한 화장이랑 늦은 귀가가 다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그 주 토요일에 아내가 또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면서 집에 있는 척 했습니다. 아내가 나간 후 30분쯤 지나서 저도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한테 차로 태워다 줄까 했는데 지하철 타고 간다고 해서 저는 차를 몰고 아내를 미행했습니다. 아내는 지하철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저는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하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친구 만나는 거였으면 좋겠다고 빌었습니다. 제가 괜한 의심을 한 거였으면 좋겠다고 빌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아내는 번화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토요일이라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내를 놓칠까봐 조심조심 따라갔습니다. 아내가 어느 카페 앞에서 멈추더니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차 안에서 창문을 살짝 내리고요. 5분쯤 지났을까요? 검은색 외제차가 카페 앞에 멈췄습니다. 고급스러운 세단이었습니다. 번호판을 보니까 렌트카 번호판은 아니었습니다. 자가용 같았습니다. 뒷좌석에서 남자가 내리더라고요. 기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주고 남자가 내렸습니다. 남자는 50대쯤 돼 보였습니다. 머리가 좀 벗겨지고 배가 나온 중년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비싸 보이긴 했습니다. 금시계도 차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돈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그 남자를 보더니 활짝 웃으면서 다가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저렇게 웃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요즘은 저한테 저런 표정 안 짓거든요. 남자가 아내 허리를 감싸더라고요. 자연스럽게요. 처음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손길이었습니다. 아내도 자연스럽게 남자한테 기대더라고요. 둘이 같이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진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안 따라갔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싶었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아내가 맞았습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안겨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둘이 걸어가는 모습이랑 남자가 아내 허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랑 외제차 번호판까지 다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지만 어쨌든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나중에 아니라고 발뺌할 수도 있으니까요. 둘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따라갔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골목 끝에 숙박업소가 있었습니다. 설마 저기로 들어가나 싶었습니다. 저는 골목 입구에서 지켜봤습니다. 정말로 둘이 숙박업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가 아내 등을 밀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키득키득 웃으면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까지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핸드폰 든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골목 벽에 기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는데 제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빚도 갚아주고 사고 싶은 거 다 사주고 잘해줬는데 왜 이러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부족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뭐가 모자랐던 건지 자책이 되더라고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왔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30 넘은 남자가 차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행인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봤을 텐데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밤 11시쯤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다녀왔다고 하면서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이랑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아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술이 떨리더라고요. 저는 저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숙박업소에는 왜 들어간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변명할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뭔가 오해라고 해줘 하고요. 저 남자가 친척이라든가 뭔가 사정이 있다든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빌었습니다. 아내가 잘못했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빌면 한 번쯤 용서해 줄 생각도 있었습니다. 우리 3년 동안 부부였잖아요. 다시 잘해보자고 하면 기회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라고요. 당황한 표정이 사라지고 시큰둥한 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잘 들켰다면서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남자 만난 지 1년 됐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후련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1년이나 바람을 피웠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 많은 남자랑 1년이나 만났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아내가 비웃듯이 웃더라고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면서요. 그 남자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업체를 2개나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자랑하듯이 말하더라고요. 기사 딸린 외제차도 타고 다닌다면서요. 저는 그래서 돈 많으면 바람 피워도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한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 당신 같은 가난뱅이랑 사는 거 지긋지긋해. 당신은 후진 국산차 타잖아. 나는 벤츠 타는 남자한테 갈 거야.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난뱅이라니요. 후진 국산차라니요. 내가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저도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월급도 평균 이상 받고 있고요. 차도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한테 저는 그냥 돈 없는 가난뱅이였던 겁니다. 아내는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깔끔하게 헤어지자면서요. 어차피 우리 아이도 없으니 정리하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허탈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3년 동안 뭐 했나 싶었습니다. 아내 빚 갚아주고 아껴가면서 살림하고 아내 좋다는 건 다 해줬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더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랑 같이 살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저도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법원에 가서 서류 내고 숙려 기간 지나고 한 달이면 끝났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이 한 달 만에 정리됐습니다. 너무 허무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날이 기억납니다. 전 아내는 화장을 하고 예쁘게 꾸미고 왔더라고요. 마치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요. 도장 찍고 나서 고생했다며 잘 살라고 하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게 끝인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전 아내는 이혼하자마자 그 남자랑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빨리 결혼할 수 있었던 걸 보면 이미 다 준비해놨던 것 같았습니다. 저랑 사는 동안 이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전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분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도 됐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잠을 자려고 누워도 잠이 안 왔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보면 전 아내가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전 아내가 먹으라고 사둔 과일이랑 전 아내가 좋아하던 음료수가 있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보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버리면서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옷장에 있는 전 아내 옷들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뒀습니다. 나중에 박스에 담아서 버렸습니다. 버리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옷 입고 좋아하던 모습이 생각나서요. 다 거짓이었는데도 그때는 진짜라고 믿었으니까요. 회사도 제대로 못 나갔습니다. 무단결근도 하고 지각도 했습니다. 일하는 중에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상사한테 혼나면서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걱정하면서 밥 먹으러 가자고 해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밤에는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편의점에서 소주 사다가 집에서 마셨습니다. 취하면 잠이 들었거든요. 안 그러면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 보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하다가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그렇게 매일 술 마시다 보니까 얼굴도 푸석푸석해지고 살도 빠졌습니다. 거울 보니까 완전 폐인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걱정하면서 연락했습니다. 괜찮냐고, 밥은 먹고 다니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힘이 없으니까 다들 걱정하더라고요. 한 친구가 억지로 밖에 끌고 나와서 밥 먹이고 간 적도 있습니다. 고마웠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좀 바닥을 찍었나 봅니다.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이러다가 진짜 망하겠다 싶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경고받았고 몸도 안 좋아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직장도 잃고 건강도 잃겠다 싶었습니다. 그때 회사 동료가 저를 보다 못해 술자리에 데려갔습니다. 혼자 마시지 말고 같이 마시자면서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동료의 친구였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수수하게 생긴 여자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화장도 연하고 옷도 단정했습니다. 전 아내랑은 완전 반대 스타일이었죠. 전 아내는 늘 화려했거든요. 진한 화장에 몸에 딱 붙는 옷에 높은 구두를 신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수수했지만 편안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동료 친구니까 인사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다 보니 이 여자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많이 힘드냐고 물었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요. 저는 대충 회사 일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조용히 들어주더라고요. 억지로 위로하지도 않고 뭐라고 충고하지도 않고 그냥 제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힘들 때 뭐라고 조언해주는 것보다 그냥 들어주는 게 더 위로가 되거든요. 술자리가 끝나고 나서 이 여자가 번호를 주면서 힘들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진짜 힘들어서 연락했습니다. 밤에 혼자 술 마시다가 우울해져서요. 바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요. 저는 1시간 넘게 전화로 얘기했습니다. 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혼 얘기를요. 이 여자는 끝까지 들어주면서 많이 힘드셨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 번 더 만났습니다. 팝도 같이 먹고 영화도 보고 카페에서 얘기도 하고요. 만나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의 아내인데요. 마음씨가 정말 곱더라고요. 제가 이혼한 걸 알게 됐는데도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해줬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전 아내 얘기를 하다가 울었습니다. 창피한데 여자 앞에서 눈물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손수건을 꺼내서 제 눈물을 닦아주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요. 그 순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용기를 내서 고백했습니다. 이혼한 거 아시죠? 그래도 괜찮으시면 저랑 사귀어 달라고요. 말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거절당하면 어쩌지 싶었거든요. 지금의 아내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사귄 지 3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여자친구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같이 영화 보면서 저녁 먹자고요. 여자친구가 음식을 해왔습니다. 김치찌개랑 계란말이를 해왔습니다. 전 아내는 요리를 안 했거든요. 항상 배달만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직접 요리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해준 음식도 먹으면서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삐삐 하는 소리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나서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거든요. 전 아내가 찾아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까요. 바꿔야겠다 생각만 하고 안 바꿨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누가 들어왔습니다. 전 아내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왜 여기 있는 건지 어떻게 온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전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한 거였습니다. 최소 78개월은 된 것 같았습니다. 배가 많이 나왔거든요. 전 아내는 예전만큼 화장을 안 했고 얼굴이 좀 부어 있었습니다. 임신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자친구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전 아내가 저와 여자친구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여자친구를 보더니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벌써 여자가 생겼냐고 쏘아붙이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바람 피워서 나간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먼저 그 남자한테 갔으면서 저한테 여자가 생긴 걸 뭐라고 하다니요. 그런데 일단 임신한 전 아내가 갑자기 찾아온 게 불안했습니다. 왜 왔는지 저거 누구 아이인지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왜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 배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전 아내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여자친구가 옆으로 비켜 앉았습니다. 전 아내가 배를 쓰다듬으면서 보다시피 임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혼하기 전에 관계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이혼하기 한 달 전쯤에 확실히 관계를 한 적이 있긴 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바람 피우는 걸 몰랐을 때니까요. 전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 당신 아이야.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내 아이라고요 하면서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옆에서 여자친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진정하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전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남편이 정관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애를 못 가지니까 이 아이는 제 아이가 분명하다고 우기더라고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여자친구가 침착하게 전 아내한테 상황을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전 아내가 여자친구를 쏘아보면서 누군데 끼어드냐고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자기는 이 사람 여자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 아내가 표독스럽게 저를 보면서 양육비를 줄 각오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아이 아빠니까 책임져야 한다면서요. 그리고 새 결혼 같은 거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양육비 다 떼이면 결혼할 돈도 없을 거라면서 협박하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전 아내가 일어나면서 오늘은 이만 가겠다며 연락하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냐고요? 저는 여자친구한테 미안했습니다.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고개를 저으면서 이혼하신 거 알고 만난 거라 괜찮다고 했습니다.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하자고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침착해서 저도 좀 진정이 됐습니다. 저는 여자친구한테 전 아내랑 그 남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남자가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사업체를 2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기사 딸린 외제차를 탄다고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회사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전 아내한테 들은 회사 이름을 말했습니다. 여자친구가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검색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회사 기사를 찾았는데 사장 사진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30대처럼 보이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미행할 때 봤던 50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더 검색해 보더니 공동대표 같은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장은 그 젊은 사람 혼자라고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가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전 아내가 거짓말을 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전 아내한테 연락했습니다. 다시 만나자고요. 여자친구도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말렸는데 여자친구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저희 집 근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룸이 있는 곳으로요. 전 아내는 배를 내밀면서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양육비 얼마 줄 건지 얘기하러 온 거냐며 빨리 정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새 남편분이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하셨죠? 그 회사 말인데요.
찾아보니까 사장님이 젊은 분이던데요? 전 아내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잠깐 말을 더듬더니 그 사람이랑 동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공동 운영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아봤는데 공동대표 같은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회사 사장은 한 명뿐이라고요. 전 아내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요. 여자친구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새 남편분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 사업체 운영한다고 하셨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요.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전 아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면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아내가 울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끊어지는 목소리로요. 속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완전히 속았다고요. 전 아내의 말을 정리하면 이랬습니다. 그 남자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했는데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체 2개 운영한다고 했는데 사업체가 없었습니다. 외제차도 자기 차가 아니라 렌트카였다고 합니다. 기사도 그냥 하루 고용한 사람이었다고요. 여자 만날 때만 기사 불러서 있어 보이게 꾸민 거랍니다. 전 아내가 울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남자가 사장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운영한다고 하면서 직원이 50명이나 된다고 자랑했다고요. 외제차 타고 와서 밥 사주고 명품 가방 사주고 해서 전 아내는 진짜 부자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전문 꽃뱀이었습니다.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사장인 척 부자인 척 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법이 정교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선물 공세를 하면서 여자 마음을 사고 어느 정도 관계가 깊어지면 돈을 요구한다고요. 전 아내도 그 수법에 당한 겁니다. 그 남자가 전 아내한테 투자하면 2배로 불려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전 아내는 바보같이 믿었다고요. 처음에는 몇백만 원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배로 돌려주더랍니다. 신뢰가 쌓이니까 더 큰 돈을 요구했다고요. 1억이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큰 계약이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이번에 투자하면 3억으로 만들어준다고 했다고요. 전 아내는 1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드 빚을 냈다고 합니다. 여러 카드사에서 현금 서비스 받고 대출도 받았다고요. 저한테 빚 갚아달라고 할 때처럼요. 그때도 빚이 있었는데 또 빚을 낸 겁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그 남자한테 줬다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요. 그러다가 돈을 다 뜯기고 나니까 태도가 돌변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연락이 안 됐다고요.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에도 답이 없고요. 집에 찾아갔더니 이사 갔다고 하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집도 월세였다고요. 돈 들고 도망간 겁니다. 재혼 신고도 안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혼인 신고하자고 하면 계속 미루더랍니다. 알고 보니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전 아내는 빚만 잔뜩 쌓인 채로 버림받은 겁니다. 카드빚에 대출금까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합니다. 독촉 전화가 매일 오고 내용 증명도 날아오고요. 그 와중에 더 충격적인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임신이 된 겁니다. 전 아내는 오열했습니다. 저에게 묻더라고요. 자긴 이제 어떻게 해야 좋냐고 말이죠. 아이를 지울 시기도 놓친 데다 빈털털이라고요. 오히려 빚이 있고 앞으로 모든 일이 막막하고 살아갈 길이 안 보인다면서 오열하고 하소연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 남자 아이라고 했습니다. 정관 수술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고요. 임신됐다고 말했더니 갑자기 정관 수술 안 했다며 아이 지우라고 하더랍니다. 그러고는 연락을 끊어버렸다고요. 친구들도 다 등 돌렸다고 합니다. 바람 피운 거 다 알았으니까요. 전 아내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 아이라고 하면 다시 받아줄까 싶었다고요. 전 아내는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면서 빌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막막하고 갈 데가 없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울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이 다 거짓말이었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내 아이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전 아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바람 피워서 나가고 가난뱅이라고 무시하고 이제 와서 속았다고 울고 있습니다.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한테 기대려고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내가 선택한 거잖아. 나한테 가난뱅이라고 하면서 나간 거잖아. 벤츠 타는 남자한테 간다면서. 전 아내가 제 바지를 붙잡으면서 빌었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갈 데가 없다고 하소연하더라고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전 아내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오열했습니다.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여자친구가 따라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바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전 아내가 다시 찾아와도 못 들어오게 해요. 며칠 후에 전 아내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통 지인한테 들은 건데 전 아내가 미혼모 시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갈 데가 없어서요. 빚은 산더미고 가족도 없고 친구들도 다 등을 돌렸다고요. 바람 피운 거 다 알았으니까요. 지인이 말하기를 전 아내가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아무도 안 받아줬다고 합니다. 예전에 전 아내가 친구들한테 잘난 척을 많이 했거든요. 남자친구가 사장이라고 했답니다. 외제차 타고 다닌다고요. 친구들이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기당했다는 소식이 퍼지니까 다들 그것 봐 잘난 척하더니 하면서 비웃었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전 아내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친척들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다고 합니다. 결국 갈 곳이 없어서 미혼모 시설에 들어간 거랍니다. 거기서 아이를 낳고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 중이라고요. 그 남자는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미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을 거랍니다. 어차피 전 아내만 당한 게 아니라고요. 그 남자한테 당한 여자가 여러 명이라고 합니다. 피해자 모임도 있다던데요. 전문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동정이 안 되더라고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저를 버리고 그 남자한테 간 거잖아요. 가난뱅이라고 무시하면서요. 그 결과를 본인이 감당해야죠. 한편으로는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전 아내가 그렇게까지 돈에 눈이 멀었나 싶었거든요. 저랑 3년 동안 살면서도 계속 돈만 생각했던 겁니다. 저한테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저한테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가 돈 많아 보이는 남자가 나타나니까 바로 넘어간 거고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전 아내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돈 있어 보이는 사람이 진짜 돈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겉만 번드르르하게 꾸미는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전 아내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저는 여자친구한테 제대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제 상황을 다 알면서도 옆에 있어준 사람이잖아요. 제가 힘들 때 손잡아준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 사람이랑 평생 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야경이 예쁜 곳에 갔습니다. 한강공원이었는데 불빛이 반짝반짝 예뻤습니다. 저희가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반지를 꺼내서 무릎 꿇고 결혼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다니 운이 좋았습니다. 저희는 1년 후에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불러서 초촐하게 했습니다. 지금의 아내는 화려한 거 안 좋아하거든요. 소박하고 따뜻한 게 좋다고요. 저도 그게 좋았습니다. 첫 번째 결혼식 때는 전 아내가 비싼 드레스랑 비싼 예식장. 원해서 돈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아내는 그런 거 신경 안 썼습니다. 그냥 저랑 결혼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아이도 생겼습니다. 지금 아이가 2살입니다. 예쁜 딸입니다. 지금의 아내를 닮아서 눈이 크고 웃으면 보조개가 생깁니다. 저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펑펑 울었습니다. 드디어 제 가족이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진짜 내 사람들이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분만실에서 아이를 안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작은 생명이 내 아이라니 감사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첫 번째 결혼이 망하고 나서 한동안 힘들었지만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지금의 아내는 저한테 사치 안 부리고 거짓말 안 하고 항상 솔직합니다.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웃게 해줍니다. 이런 게 진짜 사랑이구나 싶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끼리 나들이도 가고 저녁에는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도 합니다. 아이가 아빠하면서 달려오면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이게 제가 바라던 가족입니다. 전 아내랑 살 때는 주말에도 아내가 나가고 저녁에도 따로 먹고 대화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이상한 거였습니다. 전 아내 소식은 더 이상 안 들립니다.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입니다. 가끔 생각나기는 합니다. 원망이 아니라 그냥 허탈함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하고요. 돈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신경 안 씁니다. 저한테는 지금의 가족이 있으니까요. 행복한 가족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처럼 배우자한테 배신당하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잘못한 건 상대방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바람 피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성이 문제인 겁니다. 저도 한동안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내가 더 잘해줬으면 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뭘 해도 전 아내는 떠났을 겁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돈만 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좋은 사람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더 좋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첫 번째 결혼이 망하고 나서 다시는 결혼 안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아내를 만났잖아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돈만 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